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경영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대한민국이 1년 내내 무역 흑자를 700억 달러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수입보다도 700억 달러 더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정보통신산업 한 군데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얼마를 했느냐? 1,400억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전체가 1년에 7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는데 에, 정보통신산업, ICT 산업 한 군데서 무역 흑자가 1,400억 달러가 나왔다. 만약에 작년에 정보통신 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돈이었다면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는 플러스 7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700억이 됐겠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ICT 산업에서 1,4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 1,400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 절반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흑자를 냈을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400억 달러 정보통신 산업에서 흑자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웃나라 중국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나머지 전체 ICT 영역을 대한민국과 같거나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ICT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그 ICT 중에서도 중국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돼 있다. 근데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73년에 대한민국이 중화학 입국을 선언했습니다. 입국이란 게 설립자 나라국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중화학으로 살려보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철광석이 단 1톤도 생산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중화학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 중화학 입국을 선언했던 겁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중화학 입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가서 싣고 와서 이 원료를 정제를 해서 제품 만들어서 다시 또 한 달간 배로 싣고 나가서 팔았던 겁니다. 그러나 중화학 입국에서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10년 후에 1983년에 다른 정책을 또 하나 펴기 시작합니다. 정보통신산업 입국. 73년에 중화학 입국, 83년에 정보통신산업 입국을 선언합니다. 83년에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산업 입국을 선언할 때 우리나라의 통신 사정이 어땠느냐. 제가 그때 대학을 막 마치고 정부의 사무관으로 임관해서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일을. 그때 우리나라의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제가 백색 전화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하얀 색깔의 전화가 아니라 전화가 워낙 귀하니까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전화,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전화 그랬거든요. 그때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부산에서 백색 전화 한 대 값은 부산의 아파트 한 채 값, 서울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얼마나 전화가 귀했습니까? 세상에 아파트 한 채 값이 전화기 한 대 값일 때 감히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먹고 살 거야.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죠. 네, 근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50% 이상이 정보통신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거의 30%가 정보통신 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화학 과거에 우리가 한참 전성기일 때 우리나라 GDP의 거의 절반이 중화학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현재 고목이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될 때가 왔다. 아까 정보통신 산업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빼고는 현재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쫓아오고 있죠. 빨리 새로운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됩니다. 그 나무 이름이 뭐가 돼야 될까? 중화학 입국, 정보통신 산업 입국, 세 번째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 입국, 이제는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될 때가 왔다.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보셨죠? 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세, 205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 100억 명 곱하기 100세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조죠. 1 trillion man year 시대가 됩니다. 1 trillion man year. 지구상에서 1조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명과학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재편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작년 2019년 4월 8일 날 우리나라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까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빨리 생명과학 입국을 선언해라. 설립자, 나라국자. 이제는 거대한 패러다임에서 국가가 정말 중요한 이슈를 빨리 선점을 하고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이 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만든 창업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많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많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일궜던 빌 게이츠, 또 IBM을 일궜던 왓슨, 그다음에 GE, 제너럴 일렉트릭을 일궜던 토마스 에디슨, 가까이는 애플을 일궜던 스티브 잡스,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이 세 개를 따져보면은 훌륭한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한 사람들은.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한 나라를 창업한 사람, 나라를 창업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1948년 2000년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70여 개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하나 갖게 되죠.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1948년 5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고 48년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해에 70여 개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나라를 만들어주죠. 그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 그 벤구리온 수상이 발탁한 아주 어린 청년, 시몬 페레스란 청년이 발탁이 됩니다. 20대 초반에 21살의 나이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도 전에 21살이라는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아직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지만 그런 중요한 미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장관을 10번 하게 되고요. 또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수상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셔서 거의 70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8일 날 서거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폴란드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처절하게 나라를 하나 편성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스트러글링 하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대항해 시대, 데이터 대항해 시대 패권자의 리더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해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때는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신대륙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했고 안전하고 튼튼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가 됐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돌아가면서 패권을 다투었죠. 그리고 500년이 흐른 지금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새로운 물결이 지금 우리 지구를 휩쓸고 있죠. 이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땅덩어리는 좁지만은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사이버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그런 정책까지 펴서 지금 현재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신대륙에서 혁신 창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혁신 창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바뀐 이 상황에서 정말 그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그 이면에 시몬 페레스라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7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8년 유엔 결의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80만 명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사회주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키부츠 아시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앞으로 모여들 거야.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체계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67년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미워하죠. 갑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파고들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6.1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3차 중동전쟁을 거치고 이스라엘이 비로소 편히 발 뻗고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없으니 두뇌로 먹고 살아야 돼 해서 수석과학관실이라는 실을 만듭니다. 정부 조직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과학기술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한번 또 터지죠. 이거를 욤키푸르 전쟁,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6일 만에 전 아랍권을 석권해버렸는데 불과 6년 만에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죠. 그러나 제4차 중동전쟁 패망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혁신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브레인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 브레인이 군대에서 썩으면 안 된다 해서 군대를 완전히 혁신을 해서 엘리트 부대를 발족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적성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는 엘리트 부대를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겠고 군대에서 남자 3년, 여자 2년 근무하는 동안에 브레인을 썩히는 게 아니라 그 브레인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군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과거에 노동, 그다음에 농업 국가였을 때는 사회주의가 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 세계가 국경을 열고 글로벌 경쟁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계가 주는 한계가 있다 해서 페레스 그 당시에 수상이 사회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접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페레스 대통령의 지지당이었던 노동당에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지만은 시몬 페레스는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노동당 당수일 때 자본주의를 접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니? 해서 자기 지지파들을 설득을 해서 자본주의를 접목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혁신의 날개를 펴게 되죠. 그리고 92년에 이스라엘이 진짜 혁신에 한번 리더십을 발휘하자 해서 혁신 창업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벤처 캐피탈을 만들게 됩니다. 요즈마 펀드라는 벤처 캐피탈을 정부가 만듭니다. 정부가 3억 달러, 민간이 3억 달러 해서 6억 달러를 만들어서 이 6억 달러를 10개로 쪼개니까 한 펀드당 6천만 달러가 되겠죠. 6천만 불짜리 모태 펀드를 10개를 만들어서 이 10개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도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 내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투자를 해줄게. 이 투자라는 것은 책임을 안 묻는 돈이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은 토해내야 되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즈마 펀드라는 정부에서 지원한 펀드를 가지고 책임을 안 묻는 돈,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몇 조 원의 돈을 벌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을 스톱하고 그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한번 돼보지 않으렴? 정부는 그때 손을 뗐습니다. 정부 요즈마 펀드에서 출발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그 성공한 돈을 가지고 스스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융자를 받을 필요 없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젊은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열광하게 되고 그 열광한 젊은이들이 다시 또 성공하게 되면 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그래서 창업 혁신 국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명이 창업 국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실리콘 와디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면은 강이고 비가 안 오면은 강이 아닌 그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있다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실리콘 와디가 현재 이스라엘에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한 70년을 살펴보면은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키부츠를 중심으로 농업 국가였다가 점점 과학기술을 접목을 해서 현재는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창업 국가가 됐고 그래서 실제 창업 국가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 벨 연구소에 가서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창업 국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70여 년간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창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페레스 대통령이 전 과정을 다 지켜보는 그런 분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페레스는 프라미스 랜드를 랜드 오브 프라미스로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독자 전투기와 독자 위성 발사체를 개발한 세계에서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위성을 보낸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이스라엘이 작년 4월에 달나라에다가 위성을 보냈습니다. 착륙하기 2분 전에 추락해서 비록 실패했지만은 바로 2년 후에 다시 달에 위성을 보내겠다 해서 현재 위성이 준비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또 발사될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 네타핌이라는 회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 최고의 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파이프라인에다가 물을 연결하면은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파이프라인이 땅속에 묻혀서 뿌리에다가 직접 물을 갖다 대는 기술입니다.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뿌리게 되면은 다 증발해 버리죠. 그래서 파이프를 땅속에다 묻고 거기다 구멍을 뻥뻥 뚫어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은 뿌리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러나 파이프를 연결하는 순간 압력이 센 앞부분에서는 물이 다 새어나오고 압력이 약한 뒷부분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네타핌이라는 회사는 파이프라인 구멍 뚫린 안에다가 특별히 만들어진 멤브레인을 거기다가 접속을 해서 압력이 세든 약하든 일정하게 물이 나오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네타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네타핌이 만든 이 제품은 물을 40%밖에 안 줬는데 생산량은 60%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전 세계 160개국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죠? 네, 여러분이 드시는 방울토마토의 원산 특허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방울토마토를 한 10개쯤 드셨다면 그 중에 한 1, 2센트 정도는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기여한 겁니다. 방울토마토 씨앗 1g은 금 1g과 값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었다면 이미 씨앗을 살 때 여러분이 돈을 지불한 것과 같죠. 여러분, 내시경 캡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 검사할 때 내시경을 목에다 삼킨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기븐 이미징이라는 회사에서는 조그마한 캡슐 하나를 삼키면은 8시간 동안 항문에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상태를 10초당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목에서부터 위, 소장, 내장까지 모든 영역을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는 이 기술도 이스라엘의 한 젊은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남편은 미사일 광학 기술자였고요. 아내는 생명과학을 하는 분이었는데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아이디어를 모아낸 게 기분 이미징이라는 회사를 만든 필캠이라는 캡슐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USB 많이 쓰시죠? 네, USB도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가 만들어냈습니다. M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차렸죠. 그리고 인터넷 보안을 담당하는 방화벽, 전 세계 기업체, 학교, 컴퓨터망 안에는 다 방화벽이 막혀 있죠. 그 방화벽을 만든 체크포인트, 그다음에 인터넷 보안의 또 핵심, 여러분이 돈을 송금을 한다거나 또는 받을 때 필요한 페이팔이라는 솔루션. 여러분, 모빌아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자율주행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자동차 자율주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모빌아이 하나가 미국 인텔이 인수했죠. 미국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 하나의 가격이 나머지 29개의 자율주행 솔루션과 똔똔입니다. 이 모빌아이가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29개와 똔똔일까요? 인텔이 15조 원에 인수했죠. 모빌아이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똑같은 자율주행인데 모빌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주행 솔루션은 자동차가 바깥을 보는 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밖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모빌아이는 자동차가 밖을 보는 눈 외에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운전자를 보는 눈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눈동자를 계속 주시합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충동을 일으켜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으려고 해도 모빌아이 내장되어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 자동차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현재 운전자의 눈동자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운전자를 핸들을 꺾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만한 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데가 이스라엘. 혹시 에보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 가위 아시죠? 네. 유전자 가위는 과학자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에보젠이라는 회사는 인위적인 가위로 유전자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천연 박테리아를 통해서 유전자를 A에서 B로, B에서 C로 옮겨보자. 그럼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겠죠? 그래서 에보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 친화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돔 들어보셨죠? 네. 아이언돔의 탄생 일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은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피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국경에서 날라오는 로켓포가 1년에 수천 발 떨어지죠. 이것 때문에 편히 발 뻗고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트 부대 탈피오트에 근무하던 한 여성이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아예 철갑 지붕으로 덮어버리자. 아이언돔을 한번 씌워버리자. 어떻게?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단거리 미사일은 불과 30초 안에 떨어지죠. 발사되는 순간 바로 캐치를 해서 30초 안에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서 요격해버리면 되잖아. 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할 수 있겠니? 이스라엘 국경이 얼마나 넓은데 해서 아이디어 채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여성이 아이디어 채택이 안 되니까 모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할 거야. 모금 운동에서 상당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다시 이래도 과제 채택 안 할 거야? 라고 따져 물었죠. 정부가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의해서 자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가 착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또 2억 달러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성공했죠. 현재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전체 70개의 배터리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서 로켓포가 발사가 되면 즉각 캐치를 해서 70개 돔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돔에서 요격을 해버립니다. 2달 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약 8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98%가 아이언돔에 의해서 요격이 됐죠. 지금 현재 아이언돔은 어디까지 발전한 줄 아십니까? 현재 아이언돔은 70개의 배터리 중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A 배터리가 발사할 거냐, B 배터리가 발사할 거냐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A에서 발사가 되면 파편이 이쪽으로 떨어질 거야. B에서 발사가 되면 파편이 이쪽으로 떨어질 거야. 구글 맵하고 매칭을 해서 어느 쪽으로 파편이 떨어져야 민간의 피해가 가장 적지? 이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가장 가까운 배터리가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배터리 중에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터리가 어느 배터리지? 거기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술들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브레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약속의 땅을 약속된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것. 이거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10년간 했던 일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다. 따라서 브레인을 통해서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그분의 국가 경영의 철학이었다. 페레스 대통령께서 자서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제가 이거를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서전 맨 앞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페레스가 젊음이란 뭐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음이 뭐냐? 당신이 젊냐, 젊지 않냐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Count your dreams.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Count your accomplishment. 그리고 네가 이룩한 업적의 개수를 세어봐라. Compare them. 그리고 이걸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if dreams are bigger.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의 개수가 당신이 이룩한 업적의 개수보다도 크다면은 you are young. 당신은 젊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의 개수와 네가 이룩한 업적의 개수보다도 꿈의 개수가 훨씬 더 높다면은 당신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당신은 젊은 거야. 페레스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페레스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그 많은 상상력, 꿈, 이거를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갔던 분이 페레스 대통령이었고, 그분은 꿈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젊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페레스 대통령께서 페레스 대통령을 지배했던 세 단어가 있습니다. 페레스 대통령은 평생 이 세 단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았지만 이 세 단어의 지배, 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레스 대통령을 지배한 첫 번째 단어, 후츠파입니다. 후츠파. 히브리어로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힘.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라 하더라도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녹슬어갈 뿐이죠. 이 후츠파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드 파워를 의미하는 총이 아무리 좋은 총이 있다 한들 소프트 파워를 의미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유대인의 국민성을 우리가 후츠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이 후츠파는 지칠 줄 모르는,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후츠파 정신. 그 다음에 시몬 페레스를 지배한 단어가 티쿤 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쿤 올람, 히브리어죠. 티쿤, 바꾼다는 뜻이에요. 올람, 세상이란 뜻이에요. 티쿤 올람은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 이게 티쿤 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make the world as a better place. 세상을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야. 신은 우리 인간과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본다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이게 티쿤 올람.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아시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과 유대인들의 티쿤 올람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쿤 올람이에요. 너는 태어났으니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건 이제 네 몫이야.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일확천금보다는 아하, 내 비즈니스가 이 세상을 이만큼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로시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시 하면은 머리란 뜻이에요. brain. 가돌 하면은 big, 크다는 뜻이죠. 로시 가돌 하면 big brain. 로시 카탄 하면은 small brain. 이 로시 가돌이 뭘까? 로시 가돌은 생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는 것. 뭐 하나 시키면 딱 그것만 해놓은 거는 로시 카탄 그래요. 뭐 하나 딱 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까지 다 고려해서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답을 가져오는 것. 이게 로시 가돌이라고. 시몬 페레스는 평생 이 세 단어의 지배를 받았고 그 어떤 지배도 어떤 단어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이 세 단어를 집착하면서 70년간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미 없이 갓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다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히틀러에 희생당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유엔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죠. 나라를 만들어 놨지만은 유엔이 지켜줬느냐? No. 나라 만들어 놓고 말뚝 박아놓고 다 흩어져 버렸죠. 어미가 없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었다.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변 나라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되겠죠. 누구에게도 먹혀서는 안 되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선택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갓 태어났을 때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시몬 페레스가 국방장관으로서 프랑스에 몰래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프랑스의 원자 핵 기술 전문가를 만납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거기 도움을 받아서 원자 핵 기술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됐죠. 이스라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디모나라는 곳에 사막 한가운데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서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죠. 그래서 일단 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걸 핵모호성 전략,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도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아까 제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 아랍권에서 마지막 숨통을 조일 수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숨통을 조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핵 모호성입니다. 이 몸통을 조이면은 핵무기가 터질 텐데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결정적인 한 방을 못 날렸죠. 역시 우리는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술 패권주의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서 국경을 통과할 때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장벽이 있죠. 관세 물어야 되죠. 또 이게 무역에 허용이 돼 있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좋은 과학기술과 좋은 특허가 있다면은 국경을 통과하는데 장벽이 됩니까? 좋은 과학기술과 좋은 특허는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국경에 장벽이 필요 없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벌써 그거를 간과하죠. 그거를 간과하지 않았죠. 이 책에 의하면은 제일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이 왜 바보처럼 작은 나라를 한탄하고 있니? 과학기술은 전 세계를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주의를 선언하죠. 제가 2012년에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3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2012년에 카메라 4대를 가지고 테크니온 대학을 들어갔는데 맨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게 개교 100주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플랜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올해가 개교 100주년. 그리고 그 밑에 노벨상 수상자 탄생. 2012년에 노벨 화학상이 테크니온 대학에서 교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가 개교 100주년이래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나라가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개교 100주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날 총장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맨 먼저 그걸 물어봤어요. 총장님, 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2012년인데 어떻게 개교 100주년이에요? 1912년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총장이 That's a good question.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언저리에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뭐를? 학교를. 무슨 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카이스트를.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먹고 살 길은 과학기술이다. 따라서 미리 공과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스라엘의 부산항이라고 하는 하이파라는 도시에다가 테크니온 대학을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 거쳤죠. 이스라엘은
독립하기 36년 전에 1948년 독립했는데 36년 전에 1912년에 아예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브레인이라는 것을 국가 만들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총장 명함을 받았는데 총장 명함이 공학 박사가 아니라 의학 박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카이스트 총장이 공학 박사가 아니라 의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의학 박사인데 카이스트 총장을 하고 있느냐, 테크니온 총장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that's another good question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카이스트에다가 의대 약대를 집어넣을까 말까. 이는 공과대학이니까 안 돼. 아니야. 공과대학이지만 한번 집어넣어보자. 5년간 디베이트를 했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카이스트에다가 이스라엘 카이스트인 테크니온에다가 공과대학 안에다가 의대 약대를 집어넣자. 대신에 여기 의대 약대는 의사 약사를 만드는 의대 약대가 아니야. 여기는 의학, 약학, 사이언스를 하는 의대 약대야. 조건을 달아놨어. 근데 테크니온 대학 의대 약대는 단 한 명도 아직까지 의사, 약사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 사이언스를 하는 의사, 약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죠. 네, 유대인 친구들이 테크니온 대학 출신들이 파이자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현재 이스라엘은 생명과학 창업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 정보통신산업 입국, 그 다음에 어떤 입국이라는 정책이 필요할까? 생명과학 입국을 선언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테크니온 공대에다가 의대 약대를 집어넣어서 생명과학을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미래를 생각하는 선구안이 정말 탁월하구나. 아까 제가 페레스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는데 페레스 대통령은 기억하지 말고 상상해라 라는 얘기로 유명하죠.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왜?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상상해야 될 중요한 꼭지 세 가지. 첫 번째가 저 깊은 바다, 두 번째가 저 높은 우주, 세 번째가 저 심오한 생명. 세상에 공과대학 출신도 아닌 과학자도 아닌 시몬 페레스가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와 심오한 생명 이거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라.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은 생명과학의 시대로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양한 형태로 현재 변이를 일으키고 있죠. 그거를 앞으로 계속 과학에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근데 벌써 이스라엘은 생명과학 입국, 생명과학이라는 키워드를 테크니온 대학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35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명과학 관련 창업의 전 세계의 25%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업국가라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될 것 중 또 한 가지가 금융입니다. 이스라엘은 융자라는 풀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융이 전부 투자라는 풀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융자라는 물은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라는 물은 부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뛰어들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데 투자라는 물은 부력이 빵빵합니다. 아무리 뛰어들어도 절대 밑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융자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투자의 풀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융자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투자의 풀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시몬 페레스의 리더십이 같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가 경영의 악보를 만드는 수석 과학관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경제부총리실 산하에 생뚱맞게 수석 과학관실이 있어요. Office of Chief Scientist. 150명의 싱크탱크가 그 밑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150명은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오로지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수석과학관실에서 지켜들었던 기술이 해수의 담수화 기술이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이스라엘에서 52센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2센트면은 52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삼투압을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7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이 먹고 살죠. 저는 이거를 제1악장, 악보의 제1악장이다. 두 번째 80년대를 먹고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게 원자력 안전 기술이죠. 네. 원자력 우라늄 핵에다 중성자를 때리면은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오죠. 그 중성자가 옆에 핵을 또 건드리기 때문에 폭탄 외에는 쓸 수가 없었지만은 이거를 중성자를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제어봉을 통해서 이제는 0.1초 만에 터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서서히 터지게 하는 기술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요. 누구의 특허로? 이스라엘의 특허로. 그리고 90년대 10년간을 먹여 살리는 기술로서 인터넷 보안 기술을 지켜둡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은 대학 연구소에서만 쓰는 기술이었는데 앞으로 전 세계인이 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인터넷에 목을 죄는 기술이 뭘까? 보안 기술이죠. 보안이 없으면 인터넷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기술이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파이어월을 필두로 해서 보안을 석권했고 그 다음에 제4학장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생명과학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라고 본다면 역시 브레인 쪽에다가 손발이 아니라 브레인. 그래서 과학기술에다가 포커스를 둔 그래서 과학기술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매년 10월 둘째 주에 발표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둘째 주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저는 칼렌더를 받으면 면도날로 10월 둘째 주 일주일간은 오려내버립니다. 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주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에 5개 다 발표하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찔끔찔끔 하나씩 발표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박사학위도 없는 여성 연구원이 35년간 개똥쑥을 연구해서 말라리아 퇴치제를 개발을 해서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았다고 아우성이죠. 또 이웃나라 일본은 박사학위도 없는 중소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를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우리는 노벨 과학상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대결하면 축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1등 하는데 24대 빵이 하나가 있어요. 일본하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비율이 24대 빵입니다. 지난 100년간 노벨상 수상자 957명 나왔습니다. 그중에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22%죠.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얼마냐? 이스라엘에 750만 명,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또 750만 명 합하면 1,500이죠. 우리나라 경기도 1,300, 인천 300 합하면 얼마예요? 1,600이죠. 전 세계 인구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인데 노벨상 100명당 22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IQ가 높냐? 작년에 우리나라가
IQ 106, 세계 1등 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작년에 58등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구수도 많고 IQ도 높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무리 좋은 총과 총이 있다 한들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녹슬어 갈 뿐이죠. 네,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힘,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약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는 힘만 우리가 강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이죠. 이 후츠파 정신은 실패했더라도 건설적인 실패로 판단이 되면은 훈장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똑같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것. 언제든지 질문이 열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요소입니까? 창의성을 억압하는 요소입니까? 북돋아주는 요소죠. 저는 우리나라가 더 좋은 총과 총알을 가졌으니 방아쇠를 겁없이 당기게만 해준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레스 대통령이 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원문은 No room for small dreams죠. 네, 거기에 나온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만든 얘기 중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은 나를 그 어떤 경계나 울타리에 가두지 않으셨고 그저 내 호기심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으셨다. 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시나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길러주게 된다면 그 호기심에 의해서 아이는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꿈을 줬고 그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고 무난하게 어울리기 위해서 야망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꿈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영토의 시대는 확장이 목표였고 무력이 동원됐으나 이제 과학의 시대에 물려주고 있다. 과학은 국경도 국적도 필요 없다. 과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좋은 과학과 좋은 특허를 갖겠다면 국적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웰컴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페레스 대통령의 오픈 마인드였다. 이런 얘기. 페레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서전 맨 마지막에 세계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4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현재의 계획이 반드시 투영되어야 한다. 미래 계획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현재가 어떤데? 이 현재로부터 뿌리를 찾아가서 미래의 계획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실패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문들 후츠파 정신에 담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오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책임감이다.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오늘을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다. 책임감이란 것은 리스크 테이킹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통 없이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감수해야 된다. 실패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다. 이 4가지를 세계 청년들에게 당부한 그 장본인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세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이 한글 외에 13개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개 언어니까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경제 혁신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이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기억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은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와 심오한 생명을 탐험해라.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책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를 제가 번역하면서 그분에 대한 내막을 더 디테일한 내막을 알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영자들에게 우리 경제를 다루는 자들에게 또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이 앞두고 있지만은 앞으로 국가를 리드할 예비 리더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